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오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월 4일인가요? 얼마 전에.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독일 비행기가 북경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냥 착륙한 게 아니고요. 독일의 수상 슐츠 수상을 태우고 착륙했는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고 또 전쟁을 러시아와 유럽이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 뒤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나라가 지금 서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 슐츠 메르켈 이후에 그 수상이 된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유럽의 각국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가지 마라. 우리의 단일 대우가 흩어진다. 미국도 매우 껄끄럽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슐츠 독일 수상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그 선물로 에어버스 140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과 이런 어떤 독일의 관계에 있어서 왜 독일 수상이 중국을 이 시점에 방문했을까?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독일의 중소기업 간의 교류를 희망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심지어 저한테 무슨 요구까지 했었냐면 우리가 독일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커다란 서버 엔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회담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한국은 네이버라는 검색할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 구글에 대항해야 한다. 그래서 구글의 어떤 장벽을 치려는 그런 어떤 의사표시를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중기부 장관을 좀 더 했으면 그 일이 좀 더 진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독일과 중국은 지금 어떤 관계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3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1차, 2차 산업혁명의 산업화. 이 산업화는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했던 모든 작업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그러면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대치문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능화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그러죠? 지능화인데 그동안의 독일은 1차, 2차 산업혁명 시절에 3차 산업혁명까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I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3차 산업혁명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의 기계들을 중국에 다 팔았습니다. 헐값에. 그리고 대신 독일은 그 기계를 자동화된 기계를 중국에 팔고 그 자리에 지능화된 인공지능을 심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싼 값에 독일의 기계들을 자동화된 기계들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물밑 거래가 굉장히 컸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수입 물량의 10분의 1이 중국에서 들어오고요. 독일의 해외 투자의 14%를 중국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10대 상장 회사 가운데 9개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독일의 10대 상장 회사 가운데 2개 회사 정도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가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대전환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런 상황에서 이 슐츠의 중국 방문은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 3일 전이죠. G20에 가서 키노트 스피커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바로 Yoon says global complex crisis depends on digital transformation. 결국 지금 전 세계가 위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은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이게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테마였고요. 이 테마는 윤석열 정부에도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토픽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의 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G20 국가에서 무역량 10위, 11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위가 기술혁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술혁명은 늘 기득권과의 충돌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기득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고요. 예를 들면 타다 문제라든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이 속도를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 캐치업하느냐, 따라가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순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에 끝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이죠. 1, 2차 산업대전을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6개국 기억하시죠? 어디입니까? 네, 독일, 일본, 이태리. 네. 그 다음에 러시아, 거기에 관여했던 나라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렇죠? 6개국이에요. 6개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관여했거나 직접 참여했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에 진입한 국가가 어디일까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국,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6개국은 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선진국들인데요. 유일하게 이 6개국 다음에 7번을 찍은, 물론 국민소득 그 인구가 작은 나라들은 있죠. 3만 불 이상. 그런데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3050 이거를 찍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전체 5천만을 갖다 분석을 해봤을 때 1950년대, 60년대 후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와 1970, 80년대, 90년대 중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와 여러분처럼 2000년대 이후에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한 곳에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지구촌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 전쟁을 거치고 뭐 완전 폐허가 된 상황에서 지금 선진국 반열까지 왔어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입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이 디지털 대전환은 어떻게 보면 문명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간과 속도의 싸움입니다. 누가 시간과 속도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몽골 기병, 몽고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때는 말을 이용한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서 가는데 말을 이용한 속도전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예를 들 수가 있고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빠른 속도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잡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100년 전에요. 사람들은 저렇게 신문을 보고 정보를 다 저기서 얻었습니다. 자, 1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조그마한 스마트폰 이것으로 모든 생활이 지금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생활은 편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했어요? 고됐을 것 같다. 자, 100년 전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100년 전은 바로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한다 그러면 100년 전에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했는데요. 그럼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1900년도 이게 뉴욕 5번가 사진인데 저 수많은 마차 가운데 빨간 점이 있는 저기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1913년 13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 모든 것이 다 자동차이고 저기 마차가 딱 한 대 있죠.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이런 세상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마차를 몰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치면 다 망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됐나요? 아닐까요? 지금 우리 타다가 우버 똑같은 논쟁이 100년 전에도 되풀이됐던 겁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영국은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마차를 가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보호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타다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붉은 깃발법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자동차 산업은 모두가 다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깃발법이라는 규제법으로 인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어떤 대전환과 함께 변곡점이 마련되면서 대변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대전환의 시대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동쪽으로 가던 것이 서쪽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오늘 여기가 경영대학원 강의라서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로 디지털 대전환이 기술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기술적 혁명이라면 이 기술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이 대전환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들을 무엇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폐, 기축통화의 변화가 과연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무역을 하는 이 플랫폼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세 번째는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요 세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과연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이 화폐라는 것은 모든 물건을 사는 거에 하나의 기초죠. 과거에 물물교환, 조개, 그리고 이 조개도 화폐에 구실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폐가 나왔고, 금본위제가 19세기부터 시작이 됐고, 이 금본위제가 시작된 이후에 그 당시에 기축통화는 바로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기축통화는 달러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달러는 전 세계 무역량의 70%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의 기축통화가 과연 앞으로 얼만큼 더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달러 기축통화가 과연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달러 기축통화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면에 슐츠 독일 수상의 중국 방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을까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는 것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인을 제공을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막 벌어졌을 때 1944년에 브레턴 우주 협정이 맺어집니다. 미국 뉴햄프셔의 굉장히 조그만 도시에 미국이 소위 방국계나 낀다는 그 당시의 선진국들을 쫙 불러 모았습니다. 쫙 불러 모아서 여기서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느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IMF가 탄생한 것입니다. IMF 다 아시죠? IMF의 위기 때, 대한민국이 위기 때 태어나셨던 분. 한 분, 두 분.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 한 분, 두 분, 세, 어휴.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 네, 여기도 지금 세 종류의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 IMF가 바로 1944년 브렌턴 우주 협정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이 IMF는 그 당시에 국제통화 시스템 정관의 달러화를 금의 유일한 대체 수단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브레턴 우주 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금 1온스당 달러 35달러라는 고정 환율로 회의를 마치게 되죠. 저 1달러에 1온스에 35달러를 고정하는 저기에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와 미국의 재무차관 화이트의 치열한 수싸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케인즈 하면 우리에게는 수정자본주의로 많이 알려진 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케인즈가 사실은 금융, 화폐 이 분야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브렌턴 우주 협정 이후에 이제 그동안 그 세계를 지배했던 파운드화는 빚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때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1944년에 네, 일제치하. 그렇죠. 1945년 광복, 8.15 광복을 앞둔 1년 전이에요. 이게 브렌트 우주 협정이 일어난 게 7월 달이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낄 수도 없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대영 제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속으로는 대영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의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9%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2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가 약 121% 내지 124%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인데 영국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40%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전쟁 치르느라고 정말 나라가 다 망가진 거죠. 근데 이때 백기사가 누구였냐?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영국한테 돈을 꿔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영국이 이 돈을 최근까지 갚았습니다. 최근까지 갚았는데 이렇게 해서 영국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기축통화가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완전히 바뀌고요. 그리고 그 대영 제국의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파운드화로만 그동안에 무역 결제를 했었죠. 그런 어떤 영역을 형성하면서 무역 결제를 했었는데 그 당시 1920년 당시에 영국의 파워라는 것은 어느 정도였냐면 지구 전체 면적과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정말 왕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팬 아메리카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잘 살고 부자였던 시대가 바로 1950년대, 60년대입니다. 1950년대, 60년대인데요. 그 이후에 1970년대부터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주로 다 금융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느냐? 이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트리핀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학력 뭐죠? 요새 수능 시험에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1959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냐? 한 나라의 통화를 국채 기축 통화로 쓰면 이것은 아주 이상한 모호한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그 트리핀의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자, 미국이 1온스당 35달러로 해서 금 1온스를 주면 달러 35불을 줘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예를 들면 무역 형태가 커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역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미국이 금 보유를 많이 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기고요. 금을 줄여버리면 미국은 조그만 금을 가지고 그 많은 달러를 태환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이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달러가 모자라는 거고요. 미국이 적자가 나면 다른 나라들은 무역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기축통화라는 프리미엄도 있지만 이런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트리핀이 지적을 했던 모순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괜찮았는데 흥청망청 잘 썼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이제 무역 적자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이 무역 적자로 인한 달러의 과대평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요때 상황을 이제 저희가 잘 봐야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올해의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강달러, 물가, 이거죠. 인플레이션.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이. 자,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가 나요. 무역 적자가 나니까 1980년대에 미국의 인플레가 14.7%까지 올라가고요. 미 연방 금리가 2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불과 40년 전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 팬 아메리카 시대에 그러면서 1970년에 오일 쇼크가 오죠. 이제 미국이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닉슨 시대입니다. 닉슨은 우리에게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가려졌기 때문에 이 닉슨이 했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사실은 이 닉슨 시대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에게 처음 손을 내밀었고요. 아직도 그 키신저 살아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됐는데. 두 번째, 이 닉슨이 1944년에 IMF를 만들면서 금본위제로 출발했던 1달러 이퀄 1온스 이퀄 35달러 이거를 던져버립니다. 우리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합니다.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했다는 건 이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물물교환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본위제에 오기까지 뭔가 돈이 무언가하고 같이 고리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결국은 금이라는 배에 채워진 마지막 열쇠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닉슨 대통령 이걸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었던 그 금본위제의 그 배에는 세계의 모든 통화가 여기 같이 담겨 있었는데 미국이 이 닷을 끊어버리고 그냥 혼자 떠나버린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경제적 충격이 엄청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1970년대는 학생이었는데 글쎄 우리는 그때 이 문제를 그냥 오일 쇼크로 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지 않았나 그렇게 싶은데 그 배경에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는데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면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경제학자가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달러는 아직까지 기축통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축통화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고 1971년도에 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인플레 겁니다. 왜? 미국이 계속 달러를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금을 살 필요도 없어요. 금을 살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종이를 찍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14.7%까지 올라가는 거. 지금 미국이 8%의 물가 상승으로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8% 올라가니까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도 허덕허덕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1971년대 닉슨 쇼크 이 금본위제 폐지 선언을 하고 나서요. 1972년 6월 달에 조지 슐츠 재무장관이 산타클로스는 죽었습니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 미국이 산타클로스 역할을 했다. 어느 나라가 힘들다고 하면 거기 가서 달러 해주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마샬 플랜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럽을 막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미국에 기대지 마 라는 어떤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산타클로스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미국은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정책 당국자들이.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패권을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71년도에 이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1980년도에 미국의 물가가 막 올라가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닉슨, 카터, 그리고 레이건으로 이어지는 고 행정부인데요. 1979년도에 카터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의 이은 카터 대통령, 레이건, 이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를 그냥 막 무작정 찍어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 달러를 무작정 찍어내니까, 그러면서 달러가 같이 약세를 보이면 괜찮은데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여요. 왜? 기축통화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이 당시에 일본이 뭐 미국의 록펠러 빌딩을 사들이고 뭐 부동산 사들이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다 지금 이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이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 뭔가 다시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는 G5 5개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 5개 국가가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냐면, 그래, 너네 달러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약간 너네 이제 내려가. 그래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독일의 마르크화와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것으로 만드는 프라자 협정을 체결을 해요. 이 프라자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지냐. 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동안 일본의 부동산 버블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라자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자 협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그 금융시장이 스테디하게 갈 수가 없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트리핀 딜레마. 그래갖고 1985년에 프라자 협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IMF, 아시아 금융위기도 그 원인은 결국은 미국의 강한 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금융적인 그런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할 거냐 자유무역주의를 할 거냐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IRA라든가 뭐 이런 어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거는 하나의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편안해요. 미국이 편안하고 뭔가 잘 해야 돼. 그러면 자유무역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불편해. 미국이 힘들어요. 그러면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경제정책을 펴야 되고 어떤 외교정책을 펴야 되느냐. 우리 같은 나라, 작은 나라 굉장히 힘들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팬 아메리카 시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날로그의 어떤 1, 2차 산업혁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1,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는 바로 영국인데요. 그 영국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망해요. 망하고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부채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국채를 누가 사들이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중국이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럼 중국이 사들이고 있어서 중국이 그러면 과거에 미국이 영국에 했던 것처럼 너네 우리 국채 다 팔아버릴 거야. 너네 죽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할 수 없다. 네, 몇 분 손 안 드셨는데 할 수 없다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냐면 예를 들면요. 중국이 계속 미국의 국채를 사들여서 미국의 국채를 상당량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이 계속해서 채권을 팔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쌓아놓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대외 조달이 막힐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미묘한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묘한 관계, 이런 관계를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금융 공포의 균형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의 도전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렇다고 중국을 발로 뻥 찰 수도 없어요. 미국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스탠스를 쭉 보면은요. 미국이 이런저런 정책을 막 피는데 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강한 달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인플레가 막 올라가는데 금리를 쫙 끌어올려요, 지금. 이게 목적이 어디 있냐?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요. 미국의 중국 환율 정책 평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1994년에 위안화를 달러에 고정시키죠. 그래서 1997년에 IMF가 왔을 때 아시아 다른 모든 나라가 어려웠는데 중국만 유화 독점격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미국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 아, 그래. 중국 너네 참 잘해. 고정환율제 그거 잘하는 거야. 너희 그래서 아시아에서 정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섬과 같은 국가잖아.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갖고 중국은 이 고정환율제를 계속 유지합니다. 2010몇 년에 이제 변동환율제로 바뀐 지 지금 중국이 비록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유지해요. 그래갖고 2007년부터 시작해서 8년, 9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미국이 또 중국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 고정환율제 그거 시장 조작하는 거야. 안 돼. 빨리 변동환율제로 바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하면은요. 1980년대는 그렇게 인플레가 셌고요. 이것이 이 인플레를 연방기금이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 갖고 1983년대 인플레이션이 3.2%로 떨어져요. 이거를 한 사람이 바로 폴 보커 의장입니다. 그리고 이 폴 보커 의장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앨런 그린스펀이에요. 앨런 그린스펀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앨런 그린스펀이 이제 인플레이션 3.2%로 떨어뜨려고 더 떨어뜨려 가지고 정말 쭉 금리를 갖다가 살짝 올렸다 살짝 내렸다 이런 어떤 정책을 하면서 25년간 대안정기, 그러니까 The Great Moderation을 맞이를 하면서 미국 경제도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이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의 주도권을 다시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이 저렇게 1980년대, 81년도에 금리가 막 치솟고 인플레이가 막 올라가니까 금 가격이 그 당시에 1971년도에 닉슨이 우리 이제 더 이상 1온수당 35달러 못하겠어 하고 폐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금 가격이 1온수당 87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25배가 올라간 거예요. 급값이. 이거 아마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원 수당 한 3,00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 중국의 산유국들이 우리 더 이상 달러로 못 하겠어. 이제 결제. 다른 걸로 할래. 이러고 중동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비인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와 있죠. 이 사우디 왕세자의 방문도 아까 슐츠 독일 수상의 중국 방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뉴스를 여러분이 잘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면은요. 중국이 2012년도 외환 보유액이요. 3조 3천억 달러인데요. 이 3조 3천억 달러의 60%를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엔 4조 달러가 되고 2017년도에 다시 2조 9천억 달러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금 현재는 2022년 8월 통계로 3조 549억. 근데 이게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약간 올라간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12년도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60%를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9,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환 보유고의 약 3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했느냐? 시진핑 집권 이후에 2013년부터 미국 국채를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국 아까 금융공포의 균형, 거기서 중국이 빠져나오려는 하나의 노력이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 저때부터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가는 게 맞냐? 아니다. 뭔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1대1로 정책을 피죠. 그리고 이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이 저쪽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쭉 아프리카까지 쫙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까지 점령한 그 나라들은 지금 결제를 뭘로 하느냐? 위안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슬금슬금 왜 달러만 기축통화가 돼야 돼? 우리 위안화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잖아?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나라가 또 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최근에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고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을 방문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에 미국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했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웠던 나라죠. 그래서 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산유국들이 페트로달러 체제,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로만 원유값을 결제하는 것에서 지금 탈피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 뭔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한데 이 새로운 기축통화가 디지털 화폐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앙은행, 인민은행을 통해서 이 디지털 화폐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기본적인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껄끄럽게 주시하면서 지금 두 나라가 지속적인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패권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에 IRA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생산된 자동차, 전기자동차한테 혜택을 주겠다. 중국으로는 반도체 부품을 절대로 팔 수가 없다. 중국의 반도체 부품을 팔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지금 굉장히 이쪽 눈치를 봐야 되는지 저쪽 눈치를 봐야 되는지 아주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바로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속엔 늘 기회가 존재하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슐츠 독일 총리
이고요. 시진핑하고 만났죠. 자, 시진핑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G20에서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세계 중심, 세계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고 있는 어떤 그 무게 중심이 조금씩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싸움은 러시아와 그 인접 국가 유럽이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는 바로 미국과 중국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앞으로 갈지 이것이 모든 것을 저는 상당히 결정한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실수한 거다.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쏜 거다. 아직 진실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도 굉장히 변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세계의 국제 질서가 재편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맞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요. 그리고 이 화폐 기축통화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자, 화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